아건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누가 샤프 쓰냐? 연필 쓰지. 오늘 샤프 왜 망했나 한번 가시죠. 제가 샤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된 게 저희 또래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요즘 애들도 샤프 쓰나? 근데 그 유명했던 샤프 지금 어디 갔나 싶어갖고 오늘 얘기하는 그 샤프가 그 샤프예요? 그 샤프가 그 샤프입니다. 아 진짜요? 네, 원래 이 오. 샤프라고 하는 기업이 1912년에 그 구멍 없는 벨트를 만들면서 시작된 건 맞긴 맞는데 실제 샤프가 된 거는 그 바로 다음 년인 1915년에 기계식 연필 샤프를 개발하면서 샤프가 된 겁니다. 샤프가 샤프를 만든 거였구나. 샤프가 된 게 샤프 때문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샤프가 흥했던 시기부터 해서 망했던 시기까지 제가 갈 텐데, 일단 샤프라고 하는 기업은 수많은 최초의 기록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샤프가 흥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한 1925년 정도를 꼽긴 하거든요. 이때 광석 라디오라고 해서 라디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샤프가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1925년에 광석 라디오를 일본에서 최초로 샤프라는 기업이 이제 만들어냈는데, 사실 만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전에 좀 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1920년대부터 조립 제조 라인을 도입을 해서 1930년이 되면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일본 최초로 완성을 하게 되거든요. 예.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할 때 그 물량을 맞출 수가 있어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라디오 한 대 제작하는데 56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와. 그러니까 얼마나 잘 팔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벌어지잖아요. 예. 전쟁 뉴스 들어야죠. 라디오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도 사실 이때는 일본에서 라디오 방송 확대되면서 라디오 수요가 크게 증가할 때 얘네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크게 성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최초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1963년에 태양광 모듈을 만들어냅니다. 태양광 모듈. 네, 1963년이에요. 되게 이르죠. 이거 제가 취재원 통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태양광 패널을 만들게 된 사연이 있대요. 그 창업자가 중국 내륙 지역 어딘가를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연민의 마음이 생긴 거죠. 이 중국인들이 전기가 없어서 우리 샤프 가전제품을 못 사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했던 게 태양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 어렸을 때 뭐 시계라든지 계산기에 네. 그 햇빛 아니면 전등 같은 거 비추어지면 맞습니다. 그럼 저거 쓸 수 있게 돼 있고 거기에 샤프라고 써 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 최초의 LCD 계산기를 개발한 것도 샤프입니다. 1973년인데 LCD 계산기를 개발한 거고 이미 태양광 패널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LCD 계산기에 맞아 이거죠. 이거 맞아 샤프. 뭐 개발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갖다 붙이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배터리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계산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샤프라고 하는 기업은 스스로를 액정의 샤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액정은 내가 제일 잘 만들고 내가 제일 잘 알아라고 하는 자부심을 좀 갖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그렇죠. 예. 지금은 우리가 LCD라고 부르는데 LCD의 D는 디스플레이고 예. 앞에 있는 LC가 리퀴드 크리스털이라고 해서 액정이죠. 액정. 그게 예. 액정이죠. 그래서 액정은 우리가 최고야라고 하는 게 이제 샤프의 자부심인데, 심지어 1988년도에 14인치 컬러 TFT LCD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양산 제품은 아니었어요. 프로토타입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LCD를 뭔가 이제 자신들의 제품에 넣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이후를 한번 쭉 보세요. LCD 패널에 붙어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1991년에 LCD TV, 그 다음에 1992년에 LCD 뷰파인더를 장착한 캠코더, 뷰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되게 히트쳤었거든요. 그러게요. 카메라를 항상 뷰파인더 쬐까만한 구멍으로만 보다가 예. 이걸 LCD로 보게 시작됐던 게 뷰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1993년에 PDA, PDA. 휴대용 단말기, 여기에도 액정 달렸죠. 그 이후에 보면 대부분 액정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액정 때문에 샤프가 2000년대 초반에 황금기를 누리다가 이 자랑스러운 액정 때문에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죠. 뭔가 우리나라 최근에 LCD 공장 마지막으로 접은 그 스토리로 연결이 되지 않나 싶긴 하네요. 맞습니다. 예. 황금기부터 먼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샤프는 항상 소니나
파나소닉에게 약간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시장에서 항상 소니랑 파나소닉에게 밀렸는데 심지어 TV도 일본 내 최초의 TV도 1953년에 샤프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일본 내에서 최초의 TV는 내가 만들었는데 맨날 소니랑 파나소닉한테 무슨 무시까지 당하냐면 야 너흰 브라운관 하나 못 만드냐? 다 갖다 쓰냐? 이런 식의 무시를 당했던 거예요. 근데 2000년대 초반을 전후해서 TV 시장에 평면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뚱땡이 TV 말고 얇은 TV. 아니요. 뚱땡이는 뚱땡인데 표면이 평면. 맞아. 옛날에 브라운관이 약간 둥글었었죠. 둥글었었잖아요. 그 면을 이렇게 평면으로 만든 거.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소니의 베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부잣집에 가보면 베가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 평면 TV, 그러니까 브라운관 평면 TV로 소니가 그 당시에도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소니는 자신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브라운관 평면 TV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고 파나소닉도 소니 잡는다면서 평면 브라운관 TV의 개발에 목을 메고 있었어요. 근데 샤프는 이미 LCD의 최강자였었잖아요. 평면 중에 극강의 평면은 LCD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브라운관을 내가 LCD로 바꾸면 이 시장 잡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2001년에 아쿠오스라고 하는 LCD TV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와, 그 브라운관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예쁜 디자인에 사실 브라운관이라 그러면은 뭐 누가 사겠습니까? 이걸 제일 먼저 냈으면 엄청 많이 팔렸겠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걸 내놨는데 당시에 브라운관 TV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고 해요. 발매 2년 만에 100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대 자체는 많이 판 것 같지 않지만 10배나 비싼 걸 100만 대 팔았다는 거는 굉장히 잘 팔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샤프 매출이 LCD TV 성공 덕분에 2000년도에는 2조 엔 정도, 20조 원. 이게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거의 3조 엔, 30조 원까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150% 상승.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망조가 이때부터 들기 시작해요. 조금씩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우는데 2000년대 초반에 LCD TV를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니까 공장부터 짓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운관 하나 못 만드냐? 이런 무시를 당했던 샤프였던 터라 자격지심 때문에 새로 짓는 공장은 디스플레이 패널부터 부품, TV 조립 모든 것이 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일관 공장의 형태로 짓게 돼요. 그래서 2004년에 가메야마 1공장, 2006년에 가메야마 2공장을 완공을 하고 이제 준공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관 체계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긴 했지만 그 당시는 LCD TV가 빠르게 확산되고 수요가 늘고 있어서 괜찮았어요. 근데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2006년에 지었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해인 2007년에 또 공장 건설을 발표합니다. 사카이 공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 진격의 샤프. 그렇죠. 근데 지금 두 개를 2년 터울로 바로 지었는데 또 지어? 심지어 이 사카이 공장이라고 하는 곳은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4조 원. 4조 원이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작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통큰 투자한다면서 4조 원을 투자해서 OLED 8세대 공장 짓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와, 근데 이걸 2000년대 중반에 15년 전에 4조 원. 와. 얼마나 큰 돈을 쓴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가장 큰 유리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 10세대. 우와, 10세대. 일관 공장. 일관 공장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부품, 조립까지 모두 다 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규모입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거죠. 그런데 일단 외부 요인으로 좀 악재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장의 건설이 완공돼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게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였죠. TV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사실 원래 위기가 터지면 통화 가치는 떨어져야 되는데 엔화는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와 함께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2007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123엔이었던 엔화가 2011년 10월까지 75엔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와, 2배네, 2배. 그러면 일본산 TV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지는 못 비싸게 만들면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깎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재정 위기까지 겹치면서 TV 수요가 좋지 못하고 2011년 3월에 또 대지진이 동일본 대지진. 이게 TV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달아서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2009년에 뭐 가전 에코 포인트 제도 시행한다느니 뭐 2011년에 지상파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한다더니 일시적으로 TV 수요가 높아지는 일은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수요가 안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상황인 거고 일본 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에 한국 디스플레이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죠. K가 또 등장하는군요. K 디스플레이 빠르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한국 액정 TV 매출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진짜 이게 한국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12년, 23년 이때가 우리나라에서의 디스플레이 수출이 반도체보다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진격 LCD. LCD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중국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벌어지게 되는데 시간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으로 가보면은 이제 현대전자가 있었고요. 예. 이게 LG 반도체가 현대그룹에 인수합병되면서 현대전자로 들어갔었고, 근데 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야 반도체 부분은 하이닉스로 빼고 그 다음에 LCD 부분은 하이디스로 뺐잖아요. 그 하이닉스가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된 것이고 LCD 부분 하이디스로 뺐는데 하이디스가 중국의 업체에게 인수가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BOE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BOE도 그때부터 LCD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고 그때부터 LCD 시장에서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치고 올라오고 일본은 좀 수그러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도 일본이 또 저력이 있는 나라고 네. 샤프가 저력이 있는 기업인데 그렇게 그냥 뭐 경쟁사들 좀 올라왔다고 해서 무너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되게 오만했대요. 삼성 얘기 아닙니다. 자, 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만 한국이 운 좋게 올라선 것도 아니고요. 샤프의 오만함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취재원 통해서도 들었고 관련된 책이 있어요. 샤프의 붕괴라고 해서 그 책에서도 나오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샤프의 그 사카이 공장 있잖아요. 예. 가동률이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는데 보통 이럴 때는 다 같이 어려운 거잖아요. 위기니까. 그때는 통상적으로 협력사들끼리 조금씩 돕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소니라고 하는 고객사가 있었는데 소니가 샤프의 패널을 조금이라도 사줄 것 같은데 예. 그 당시에 소니의 어떤 증언을 들어보면 절대 도와주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하청업체나 협력사에게 엄청나게 강압적이었대요. 갑질을 했구만. 갑질을 했고 예. 거래처 직원한테 반말하고 고함도 지르고 뭐 제품 문제가 있다고 이제 피드백 주면 야 니네가 몰라서 그래 우리 액정의 샤프야 이런 반응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 샤프랑 더 이상은 거래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들이 한두 마디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터지니까 그때는 진짜 안 도와주게 돼.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오만함을 보여준 사례가 뭐였었냐면 중소형 LCD 패널 사례이긴 한데 2010년도에 이제 LCD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서 다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LCD 업체들이 우리 힘을 합쳐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니, 히타치, 도시바가 공동으로 액정 패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데 예. 이게 바로 재팬 디스플레이. 지금도 있는 회사죠. 그렇죠. 이게 2012년에 출범을 했거든요. 여기에 샤프도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단독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잔잔바리들하고 안 논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소형 LCD 시장이에요. 여기에서 3사 점유율이 22%가 되면서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샤프의 점유율 15%를 뛰어넘어버리게 됩니다. 2010년도에 계속해서 적자가 쌓여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니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소니는 사실 패널을 공급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서 샤프에 지분 투자를 해놨었어요. 예. 그리고 이 지분 투자를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이었었는데 2012년에 그냥 지분을 매각해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소니도 어디선가 패널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예. 그 패널을 어디서 받는지 보니까 삼성전자였어요. 시간을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2004년에 삼성전자에게 소니가 TV용 대형 LCD 합작사를 짓자라고 해서 그 합작사가 SLCD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충남 아산 탕정에 위치해 있고요. 아산 탕정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본거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뭐냐면 당시 엔고였다 그랬잖아요. 엔고. 예. 엄청난 엔고. 그러면 엔고인 상황에서 일본 업체에게 패널을 공급받는 거는 훨씬 불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엔고가 아닌 지역 한국에서 받게 되면 훨씬 싸죠. 그러다 보니까 LCD를 한국에서 받으면 더 받았지 샤프로 더 안 받으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한국의 LCD 위상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좀 됐었던 거죠.
자, 이 때문에 2010년 이후에도 샤프는 계속 기울게 되는데 적자가 쌓여가다 보니까 샤프가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중 한 군데가 바로 아이폰 조립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폭스콘의 홍하이 그룹입니다. 여기 잘만 뚫으면 홍하이하고 뭐 관계를 맺으면 네. 그래도 이게 다리 건너서 애플한테도 좀 찌릿쩍거릴 수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근데 해서요. 샤프도 이미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었고 홍하이 그룹도 애플에 조립을 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둘 사이에 어떤 끈끈한 연이 생긴다. 이거는 사실 애플의 연대가 끈끈해진다는 거지 신규로 뚫는 거는 아니었었고요. 예. 근데 역사의 장난인 게 시간을 거슬러서 2000년대 초반으로 올라갔을 때 샤프가 한창 잘 나가던 때였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샤프가 노트북 생산 어디다 맡기지? 라고 하면서 이제 조립업체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홍하이 그룹이 딱 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홍하이 그룹 그 궈타이밍 회장이 당시에 샤프에 딱 와서 저는 조립만 하다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기술을 전수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10년 만에 돈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역전이 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홍하이 그룹은 2012년 3월에 샤프에 9.9% 출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홍하이 그룹이 샤프에게 출자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힘을 합쳐서 삼성 이겨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삼성 이러던 시절이 있죠. 있죠. 그리고 이 출자에 대한 결정 완료되는 시점을 2013년 3월까지 1년 동안 우리가 유예를 하고 그때까지는 완료를 짓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연말에 한 젊은이가 샤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샤프에. 얼마 필요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결국 샤프의 지분 3%를 받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젊은이가 누구냐? 삼성 이재용 당시 부회장. 이 시기를 보면은 2012년이라 그랬잖아요. 아이폰 5 출시를 앞두고 있던 때였었어요. 근데 아이폰 5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납품을 안 받게 되죠. 그때 아이폰 5의 패널은 3사가 공급했었는데 샤프, 재팬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근데 왜 삼성 디스플레이가 배제됐냐면 2011년부터 애플이랑 삼성이랑 디자인 특허 침해했다고 소송 벌이고 있었잖아요. 엄청 오래 싸웠죠. 그러니까 일부러 삼성 디스플레이 배제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삼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삼성의 이재용 당시 부회장은 샤프를 찾아가서 우리가 투자할게요. 라고 된 거죠. 와, 삼성 덕분에 그 삼성 물량도 빠지고 투자도 받고 샤프가 그래도 삼성 덕을 봤네요. 삼성 덕을 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출자 직후에 삼성에 납품하는 32인치 패널 생산량이 급증해서 가동률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이 실제로 샤프의 구세주가 됐어요. 근데 삼성은 왜 샤프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사실 표면적 이유는 그때 LCD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LCD 시장의 혼란을 막자. 왜냐하면 만약에 샤프가 너무 힘들어져서 LCD 패널을 염가에 너무 밀어내기를 하면 시장 자체가 망가지니까 그걸 막자는 거였겠죠. 그래서 이재용 당시 부회장도 이런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일본 기술에 흥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보다는 궁지에 몰려서 패널 염가 판매하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니까요. 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속내는 왠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을 보면 아이폰에서 삼성이 배제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이폰 디스플레이 공급사인 샤프와 아이폰 조립 제조 기업인 폭스콘이 출자를 통해서 끈끈하게 사업지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심지어 홍하이 그룹의 궈타이밍 회장은 출자를 결정하면서 삼성 이기자라고 했잖아요. 애플 진영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을 좀 흔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프에다가 지분 투자한 다음에 뭐 애플이 자꾸 삼성 건들라 그러면 샤프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면 그럴 수 있죠. 애플이 뭐라 그러면 깨갱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샤프 사버린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 샤프의 그 궈타이밍 회장이 출자하기로 한 게 무산이 돼요. 실제 무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엄청난 패기를 좀 보여줬던 삼성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폭스콘에서 난리가 납니다. 지금 삼성 이겨보겠다고 내가 출자한다고 했더니 삼성에 출자를 받아? 그러면서 이제 실제 2013년에는 출자가 아예 무산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분노를 샀던 게 2016년에는 결국 샤프를 홍하이 그룹이 아예 인수해버리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죠. 뭐 왜냐하면 일본의 큰 기업을 과연 해외에 매각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 때문에 뭐 재팬 디스플레이 매각할까, 일본 정부가 사서 국유할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홍하이 그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샤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있는 거고 홍하이 그룹 계열사예요? 그렇죠. 대만 기업입니다. 그래요? 현재 샤프는 더 이상 일본 기업이 아닙니다. 대만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제 액정의 샤프라는 그 오래된 자존심을 내려놓긴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샤프가 LCD 생산을 일본에서 종료한 거는 올해죠. 올해 8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샤프를 이 지경까지 만든 LCD에 초점을 두고 제가 얘기를 쭉 풀어가긴 했습니다만 샤프는 여전히 복사기와 같은 사무용품, 그 다음에 태양광 이것도 계속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에 가보면 오히려 뭐 공기청정기, 에어컨 이런 것들은 또 샤프 제품을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전자기기 만들고 있지만 일본 분들도 그 전자기기는 대만 걸 쓰고 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샤프가 여전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몇 개 분기의 매출과 이익을 가져왔어요. 근데 위에 있는 게 매출인데 매출도 좀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 그거보다 밑에 너무 빨갛네. 그리고 이 영업이익도 적자 내지는 뭐 본전 요 정도를 하고 있고 여전히 좀 비리비리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샤프의 흥망성쇠를 좀 보면은 기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단초는 사실 외부 충격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외부 충격 때문에 어려워지긴 하지만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기업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위기로 가는 기업을 보면은 오만함이 꽤 많은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만하다라는 것은 오히려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좀 느리게 하고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거 네. 내가 어차피 1등인데 뭐 새로운 걸 도전을 왜 하겠어요. 참 이게 세상이 신기한 게 이게 진짜 영원한 1등은 없다라는 말이 되게 네. 식상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내용들을 보면은 샤프가 뭐 태양광 패널을 한다거나 LCD 패널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프론티어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그 LCD 다음은 무엇이냐 아니면 LCD 산업이 치킨 게임으로 갔을 때 다른 산업 아이템은 뭐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이 좀 없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샤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일본을 짓밟았던 우리 한국의 뭔가 좀 리즈 시절이 떠오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LCD를 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이런 데는 그러면 그 다음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면 또 우리도 샤프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좀 됩니다. 분명히 샤프에 대한 이야기인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삼성에 대한 악플을 달아주실 것 같습니다. 아권이었습니다.